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요즘 부동산 섹션 기사를 보면 이럴 수가 자고 일어났더니 1억 원씩 뚝. 사실 안 누르고는 못 빼기게 하는 제목들이 많습니다. 다소 자극적이긴 합니다만 부동산 거래 침체, 가격 하락의 시작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집중진단에서 집값 하락의 신호들 자세히 분석해보고 일기 신도시 논란까지 따져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두성규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부동산 최근 집값 하락이 분명해 보이는데 어느 정도 전국에 걸쳐서 어떻게 떨어지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두성규 박사님 어떠세요 지금? 일단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은 네. 새로운 제가 표현을 하나 붙여봤는데 이제 신삼고 시대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신삼고. 예, 그래서 이제 환율 고환율, 많이 네. 그다음에 이제 고금리, 금리. 그다음에 고물가. 네. 예, 이렇게 세 가지의 속에서 이 부동산 시장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는 고금리로 인해서 금리 부분이 이제 인상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충격파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약세로 보이고 있지 않냐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 약세의 흐름 자체가 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하락 자체의 흐름에서 더 나아가서 당초 예상보다는 그 폭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13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3년 5개월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13주 연속이라는 그 한국부동산원의 그렇죠. 주간 부동산 주간 집값. 동향, 네. 가격 동향을 13주 보면은 연속. 13주 연속 하락에 3년 5개월 만에 최대 하락. 그러니까 상당히 근래 보기 드문 하락폭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래요? 그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고요. 일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의 경우에도 좀 다르지 않습니다.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아파트 값은 약 10년 만에 최대 하락입니다. 10년 만에. 10년 만에 가장 큰 정도? 폭으로 하고 정확하게는 9년 7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제 신도시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일기 신도시의 그 마스터 플랜 작성 등과 같은 최근에 원 장관님의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실망 매물이 늘어난 그런 탓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약세에 편성해서 굉장한 악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가 또 가장 수도권에 있어서 제가 지역으로 한 군데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광교 신도시로 유명한 수원이라는 곳이 사실은 서울과도 경기도의 어떤 중심 생활권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광교 신도시가 굉장히 수도권이지만 거의 분당이나 이런 쪽과의 가격을 경쟁하면서 굉장히 주목받던 지역이었는데요. 이 경우에 있어서도 광교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하락했는데 이도 9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부동산 시장의 수도권에 있어서 자극적으로 올랐던 곳들의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호재가 있었는데 GTX라는 부분들에 대한 호재가 굉장히 크게 대선 과정에서도 자극적으로 많이 이제 가격을 견인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그 지역들이 대부분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예전에 비추어서 봤을 때 보기 드문 큰 폭의 하락이 되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수요 심리 자체나 공급 쪽에도 마찬가지인데 심리적인 공황 상태까지 지금 현재로 본다면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두성규 의원님은 최근의 집값 하락폭을 조금 심리적인 공황 상태로까지 표현하는데 글쎄 이제 하락이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던데 우리 김인만 소장님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지금 정말 충격을 받아야 할 정도로 지금 하락폭이 크다 이렇게만 봐야 됩니까? 최근 흐름을 보면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 발언이 나오면서 좀 더 심리적으로 출렁인 건 있는데요. 우리 작년 4분기부터 이제 거래가 줄어들면서 얼어붙었고요. 5월까지만 하더라도 좀 괜찮았는데 6월부터 더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인데 거래량이나 매매 수급 지수 또 가격 변동률, 분양시장, 미분양 모든 지수를 보더라도 사실 하락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락에 진입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거를
공황 상태, 충격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자연스러운 받아들여야 되는 현상으로 봐야 되느냐인데 저는 우리 8년 정도 상승을 했잖아요. 2013년부터 이제 반등을 하면서 8년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예. 폭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돼야 되고 이제 작년 4분기부터 지금까지 한 8개월, 10개월 정도 조정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 단 최근의 흐름, 한 달, 두 달 흐름은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최근 왜냐하면 한두 달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 거는 맞고요. 또 하락기가 들어가면 또 시간 또 오래 걸립니다. 다시 회복할 때까지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이거는 최근 뭐 7월, 8월 상황만 보면 너무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단기 흐름은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심리적인 밸런스가 지금 붕괴가 되고 있는데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환율도 사실은 좀 문제고요. 미국의 금리도 문제고 물가도 문제긴 한데 심리적인 안정을 좀 찾아야 되고 정부 정책도 좀 안정을 시켜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규제를 다 풀 수는 없겠지만 사실 환율이라든지 우리 경제적인 금리라든지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지금 너무 방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 김희만 소장님은 이제 이 호들갑을 집가 하락에 대해서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지만 최근 한두 달, 7, 8월의 단기 흐름만 보면 이 심리적 균형이 깨진 상태 아닌가 좀 걱정도 하시는데 그러면 이 하락폭이 아까 잠깐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좀 큰데 어떤 데들이 좀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서울 쪽을 한번 들여다보게 되니까요. 서울 쪽의 경우에는 이제 직전 최고가 사실 서울의 경우에는 거래가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불구하고 압구정이라든지 또는 뭐 반포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가격 상승폭이 대단히 큰 폭을 보여줬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매수 심리가 극도로 얼어붙으면서 그나마 버티고 있던 강남 4구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도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스초구가 사실은 계속해서 보합까지 버텼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하락으로 전환된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에 도곡 렉설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한 40평 정도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곱미터보다는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평형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40평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5월의 신고가보다도 약 7억 정도 이상이 빠졌습니다. 7억이나. 예, 이는 실거래된 사례, 그러니까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실거래된 사례에서 이게 7억 이상이 빠졌다는 것은 조금 최고가 대비 7억이 빠졌다는 건가요? 최근에 거래됐는데 40평형의 경우에? 네, 그러니까 지금 5월 달에 신고가로서 그게 전용 면적 40평형인데 49억 4천만으로 거래됐던 바가 있는데요. 이것이 7월 2일 날 거래됐던 게 42억 3천만 원으로. 되게 물론 이제 이게 청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동향 뭐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기에다가 송파구의 잠실 엘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은 그 중산층들이 살고 있는 33평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면요. 이게 7월 달에 22억 5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그 작년에 10월 달에 27억에 거래됐던 것에 비한다면은 약 4억 5천만 원이나 하락한. 그러니까 이게 금액대로 본다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송파구 문정동의 올림픽 패밀리타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35평인데 약 한 4억 3천만 원. 또 강동구의 상일동의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약 5억 원 가량. 이것도 지금 큰 그 규모의 아파트가 아닌데 가격이 큰 폭으로 추락했다는 표현이 사실은 뭐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있는데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의 어떤 사례이긴 한데 사실 서울에 있어서 조금 전에 우리 김 소장님이 언급하신 대로 거래가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씀해 주신 사례가 혹시 조금 특수한 상황. 전반적인 가격 하락을 물론 실거래가 기준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가격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특수한 상황 아닐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사례로 본다면 일단 거래 자체는 지금 6월 달의 경우에 서울 전체의 거래량이 약 1,000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7월 달의 경우에 지금 이제 사실 거래 신고 기간이 한 달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8월 말이 지금 다 되고 있다는 점에서 7월 달의 거래량도 여기서 크게 증가할 것 같지 않은데요. 7월 달의 거래량은 635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서울 시내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된다고 하면 보통 10,000건 이상 거래된 적도 있는데요. 지금 이 경우 자체가 1,000건에 못 미친다는 것은 거의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8월 달 같은 경우는 현재 신고된 것으로는
230건에 이제 불과한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다가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보게 되면은 일시적 이주택자들이 빨리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저가라도 지금 뭐 어쨌든 빨리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리거나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거나 지인 간 거래라든지 특수한 상황. 예, 또 정려를 위한 어떤 그런 상황으로 수단으로 이제 활용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려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도 예를 들어 이제 세금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리가 그동안에 지속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문제가 금리가 지금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예를 들어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올해 안으로도 2번의 기회가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3번의 기회, 9월 달부터 해서 3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계속해서 충격파가 줄 것에 대한 불안감들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올라가는 만큼 심리는 추락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의 대표성 등을 감안할 때 저는 조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 좀 과도하게 구체적인 개별 사례를 가지고 전체 시장의 어떤 위기감을 조금 조성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 사례가 대표성이 있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 댓글도 바로 올라오네요. 무슨 폭락이니 마치 떨어지면 큰일 난 것처럼 보도되는 것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호들갑 떨지 마라. 지금 조금 떨어지는 거. 일기 신도시도 근데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일기 신도시도 좀 최근에 실망 매물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 정도 뭐 매덕까지는 안 떨어졌는데 실망 매물이 나오고도 있고요. 우리가 좀 차분하게 생각해야 될 게 물론 폭을 보면 7억, 5억 떨어진 게 크죠. 많이 떨어졌는데 아파트라는 게 동하고 층하고 아니면 특수관계냐 뭐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되고요. 또 생각해야 될 게 도곡 렉슬 같은 경우에 아까 두 박사님께서 40평이 49억 하던 게 7억이 떨어져서 그러니까요. 42억 정도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10년 전에 도곡 렉슬 40평 정도가 15억 정도 했거든요. 15억 정도 했는데 15억이 49억 가면 3배 넘게 오버슈팅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조정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 이 정도는. 하지만 이게 단기간에 한 달, 2달 안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충격이 좀 있다는 거지. 사실 제가 통계를 쭉 보고 이제 조사를 해보면 한 2배 정도 올랐는 게 10년 동안 2배 정도 오르는 게 제가 볼 때는 정상 흐름이라고 보여진다면 오버슈팅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논리에 따라서 정상화를 찾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고요. 다만 단기간에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면밀히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때도 집값이 뭐 오르는 대상이라는 일부 지역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지금 이제 그런 경우가 일부 지역에서 지금 이제 매매가 부분은 그동안에 용산 지역을 중심으로서 좀 선전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강북의 그 한남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선전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거기는 원체 이제 고가의 정말 초고가의 아파트다 보니까 근데 그 매매 사례가 구체적으로 매매 사례로는 지금 잘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한남동 중심으로 해서 전세 가격 자체는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민들이 생각하기에 지나칠 정도로 큰 금액인데요. 지금 한남동 지역의 한 2-3 군데의 전세가 전세 금액, 전세 보증 금액이 60억에서 70억을 상회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네네. 그렇죠. 그럼에도 한남, 그렇죠. 네, 두 사례입니다. 저 경우에 저렇게 오히려 전세가 지금 최근에 전세 매물이 많아지면서 저렇게 전세 가격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기는 아주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기에 지금 전세 매물은 찾아보기 힘든다고 합니다. 그래요? 오히려 대기 매수세가 전세의 경우에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근데 제가 한번 좀 받은 기회가 있으니까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폭락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례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문제가 있다고 언급을 한 이유 자체는 뭐냐면 지금 시장 상황이 그동안에 아까 우리 김 소장님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저금리 기조 하에서 주택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금리 기조 자체가 이제 상승하는 그래서 고금리 시대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 전환이 되는 가운데 있어서는 사실은 많은 투자자들이나 혹은 투기 세력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하기가 상황이나 여건들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고금리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환율 등을 감안하고 할 때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에는 이 정부도 새롭게 저금리 기조에 있었던 그리고 규제 중심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고 했던 많은 그 정책이나 규제들을 이 현재의 시점에서는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약세로 전환되고 수요 심리도 얼어붙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정확하게 시장에서 시장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각종 규제를 좀 풀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어떤 규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규제 부분이 여러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규제가 있습니다만 네.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저는 규제 지역으로 지금 수도권 이상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거나 또, 조정 대상 지역, 예, 네. 혹은 투기 과열 지구. 투기 과열 지구. 예, 그리고 어.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의 경우에서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사실은 거래할 때 굉장히 많은 규제와 그 대출 문제라든지 세제 문제라든지 재건축 문제라든지 청약 시장까지 합쳐서 다양한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의 고금리 시장이나 환경화에서 좀 풀어줌으로써 시장이 본래적 기능 하에서 수요와 공급이 그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불가피한 가격 조정은 저는 충분히 많은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조정 지역 투기 과열 지구 규제를 빨리 풀어야 된다. 지금 고금리로 풀어야 이미 되는 투기 시점으로 세력이 보입니다. 붙기 어려운 상태인데 왜 이런 규제를 지속을 하고 있느냐. 김 소장님 지금 풀어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뭐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그래요? 있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한 9개월 정도 조정이 됐고 물론 일부 단지들이라 떨어졌지만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예. 오를 때는 뭐 2배, 3배 오르고 이제 겨우 한 5%, 10% 정도 조정이 됐다고 해서 서울 규제 지역을 풀기는 현실적으로 제가 장관이라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 집값이 자극을 받을 우려가 있기 그런 때문에 우려도 쉽게 못 있고요. 푼다. 우리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집값 떨어지고 뭐 6개월 만에 서울의 규제 지역을 해제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과거도 못했던 걸 지금 또 빨리 규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풀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막 어떤 게 하락폭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좀 비정상적으로 비정상적으로 크지만 이제 초입일 수도 있는데 규제 지역 해제하기는 정부로서도 큰 부담이 있을 것이다. 집값이 다시 자극하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 그런 걱정인데 그런 걱정은 지금 뭐 저 국토부 원희룡 장관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그래요? 같고요. 원 장관님도 그런 생각이에요? 그 국토부 내의 공무원들도 대부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택법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제 지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한 3개월이라든지 6개월 이내에 또 주택시장의 변화를 가지고 요건으로 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지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해당되는 지자체장들이 그 해제를 건의하거나 혹은 부동산 시장의 변화 자체가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변화가 있게 되면은 그에 맞는 또 이 부분들을 해제를 하고 해당되는 요건의 시장 상황으로 다시 변화하면은 지정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과도한 투기 세력 억제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새로운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의 주된 수단이었던 규제지역 지정 제도가 지금의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지난 시장 상황에서 고금리 위주의 어떤 현재 시장 구조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이런 시장의 외부 충격의 경우가 심할 때는 오히려 전체적인 시장이 제대로 또 반응하거나 작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된다는 점에서 저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미분양도 많이 적체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고요. 예. 급기야 나아가게 되면은 작년에 그 문재인 정부 말미에 연끌까지 해서 주택을 사셨던 분들은 많습니다. 자칫하면은 하우스푸어로 전락될 수 있는 우리 과거의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경험했던 그런 상황이 다시 한번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예비적인 그러한 어떤 정부의 고려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뭐 제가 말씀하시죠. 반론의 의견을 예. 좀 드리면은요. 그러면 지금 이제 최근에 주택 가격이 좀 떨어지고 거래도 안 되고 하는 게 이제 결국에는 기대감이 꺾였고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돼서 그러는데 실수요자들은 사실 규제 지역하고 큰 영향이 없거든요. 대출도 지금 나오고 있고 실수요자들이 뭐 바로 종부세도 좀 어느 정도 혜택이 있고 취득세도 중과세 대상이 아닌데 실수요자도 지금 규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도 사지 않는데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과연 거래량이 늘어나고 지금 분위기에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좀 활력을 띨 수 있을까 부분에 대출 규제는 대해서는 혹시 받지 않습니까? 실수요? 대출 규제도 지금 실수요자들은 LTV도 늘려주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더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 금리가 더 오를 것 같은 불확실성 때문에 사지 않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규제를
뭐 규제 지역이 필요하면 뭐 해제를 해도 되겠지만 저는 그보다도 우선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정부가 확실하게 정확한 로드맵, 뭐 올해 말까지 올리고 뭐 내년에는 좀 안정이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 심리를 안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좀 나와주는 게 더 예.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런 규제를 해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실제 지방에서 이제 규제 지역 네. 풀어달라는 요구는 좀 많이 네, 있는 것 예, 같긴 예, 하지만 네, 네. 정부가 아까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지금의 하락세가 뭐 큰 흐름을 봤을 때 초입인지 아니면 뭐 얼마나 계속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전망이 좀 나와야 그런 걸 네.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전망 자체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시장 내에서의 수급의 어떤 그러한 작동으로 인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이 금리 인상이라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들어온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그 고환율이라든지 또 미국의 그 물가 부분과 관련된 어떤 그런 긴축 기조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영향권 내에서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식의 우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이 좀 제약적이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이러한 상황들이 뭐 당초에서는 연말 정도까지 지속이 되고 내년에는 뭔가 새로운 변화된 어떤 경제 환경을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뭐 금리 부분에서 네, 말씀하셨나요? 금리뿐만 아니라 여러 금리 가지? 부분이 이제 물가와 그다음에 이렇게 그 고금리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긴축 기조로 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저성장에 따른 여러 가지 경기 위축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결국은 국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또 피해를 주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마 내년 초에는 정부가 새로운 어떤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어떤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의 동향을 보게 된다면 그 부분도 쉽게 장담하기 어렵겠다. 그런데 그런 막연한 상황을 두고 정부가 어느 정도의 부동산 가격의 조정은 필요하다는 어떤 막연한 정책 기조를 가지고 가져가게 된다면 영끌해서 사신 분들이나 혹은 고점에서 주택을 사신 분들은 결국은 정부의 개입에 따라서 결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교란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정부에 대해서 많은 네. 민원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그 있거든요. 말씀하신 정부 개입이라는 게 각종 규제라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규제는 해제하고 네. 시장의 경제 변수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도록 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그런 주장이시네요. 네네. 그러니까 계속 조정 대상적인 해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김 소장님은 그럼 집값의 흐름이 어느 정도로 지금 더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금리가 어떻게 될지,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시적인 조정이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일시적 조정으로 본다면 규제를 풀면 좀 회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부분도 있는데 저는 좀 하락장 진입을 하지 않았나, 대세 하락으로 좀 들어가는 길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큰 틀에서 한번 보면은요, 숲 전체를 보자면 우리가 8년 정도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2배에서 3배 정도 길게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동안 상승의 원동력이 저금리 유동성의 힘 때문에 주식, 코인, 부동산 시장이 다 올랐는데 지금 뭐 당연한 결과겠지만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기고요.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금리 유동성 장이 이제 거의 끝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고 내년에도 그러면 금리 인상이 멈추면 다시 저금리로 가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한 3년 정도 이 흐름이 지속된다라고.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은 뭐 거죠? 계속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보자면 예. 3%에서 3.5% 정도로 계속 유지는 되겠지만 그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런 모든 상황을 지켜본다면 결국에는 조정될 때가 됐다. 때가 됐는데 금리 인상이 트리거가 된 거지 금리 인상만으로 저는 이렇게 조정이 됐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큰 흐름을 본다면 결국에는 하락장으로 들어가고 중간중간 이제 반등은 있겠지만 이 흐름 자체를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전체적으로 자금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도 한번 세워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미 대세 하락이 시작됐으니 거기에 맞춰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과연 뭐 통화 정책, 경제 아까 둔화 네네. 영향 이런 게 많은 흐름을 받겠죠. 제가 한마디만 네. 더,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제가 사실 더 걱정하는 것은 지금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가치 하락 부분들을 저는 우려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가 지금 최근에 8.16 대책을 통해서 주택 공급 270만 호를 선언을 예고했죠. 했죠. 네. 했는데 그 부분이 현재와 같은 부동산 시장이 약세 기조로 급격하게 전환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수요 심리 위축뿐만 아니라 공급하는 쪽에서도 공급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이야기하는 270만 호의 주택 공급 공약이 아니라 선언 자체가 예.
굉장히 말 그대로 공허한 약속이 될 수도 있다. 지금 공급을 하는 쪽에 있어서도 공급을 할 만한 어떤 그런 메리트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시장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 심리 위축 못지않게 공급 쪽에 여건도 여의치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그동안의 그 정말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의 마스터 플랜이 근간에서부터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수요 집값이 떨어지면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마스터 플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마스터 플랜 얘기하니까 지금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 주민들이 굉장히 뿔이 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나서가지고 그렇게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다 했는데 2024년 마스터 플랜을 세운다는 국토교통부의 계획 발표. 2024년 마스터 플랜 세우는 게 정말 이렇게 늦는 건가요? 아니면 왜 이 분당 일산 이 신도시 주민들이 왜 이렇게 뿔을 나게 만들었습니까? 2024년에 세우는 게 늦지는 않습니다. 우리 냉정하게 보면 늦지 않고요.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뭐 몇 달 만에 나올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맞는데 말은 맞는데 왜 이렇게 열이 받았냐면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면 대통령 선거 시절에 표를 얻기 위해서 좀 과도한 좀 펌프질을 한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사실은 마스터 플랜이 나와도 실제로 입주할 때까지는 저는 15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마스터 플랜이 나오고 15년, 20년 정도 우리 정비 사업이 그 정도 걸리는데 마치 임기 동안에 뭐 착공이 들어갈 것처럼 그렇게 막 뉘앙스를 주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일기 신도시 가서 몇 달 전에도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금방 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통령께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금방 되지 않겠어? 일반적인 정비 사업보다는 더 빨리 될 거야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마스터 플랜 수립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저는 2024년에만 나오면 굉장히 빠른 거 아닌가. 우리 여의도 같은 경우도 지금 계획만 10년째 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획 세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2024년도 굉장히 빠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멀고 결국에는 안 하는 거 아니냐. 2024년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는데 또 미루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스터 플랜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주민이라면 뭐 내가 이거 우리 단지가 리모델링 하는 거야, 재건축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굉장히 답답할 것 같은데 설령 마스터 플랜 2024년 늦지도 않다고 하는데 뭐를 어떻게 담는할지도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마스터 플랜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김 소장님은 뭐 2024년 나와도 뭐 늦지 않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2024년 나오면 굉장히 늦죠. 그리고 늦어요? 만일에 2024년 나와서 그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한 15년 걸린다고 15년. 이야기하면은 현재 30년이 거의 다 돼가는 상황에서 50년이 되었을 때 그 재건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토부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여론이 심상치 않다 보니까 바로 지금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안으로 그 부분에 대한 해당 용역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그 많은 주민들은 30년이라는 재건축 연한이 지금 도래된 상황에서 그동안에 지금 일기 신도시들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거든요. 15년이 지나면은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여건이 법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를 여부 두고 주민 간에서 갈등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이 경제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수직 정축까지 허용하는 입법까지 있었지만 나름 그렇게 성과는 없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후보 시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재건축과 관련돼서 많은 규제 완화를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그 계획이 늦춰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라는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라든지 그 이전의 정부의 민주당 계열의 어떤 정부들은 대부분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등한시하고 배관시하고 실제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는 용어로 포장을 해서 사실 그동안의 어떤 추진이나 이런 것들의 동력을 갖다가 묶어놓았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이 정부에 대해서 거는 기대는 일기 신도시 주민들의 경우에는 남다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신도시를 건설할 때는 사실은 나대지에다가 뭐 카는 셈이 되니까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지만 재건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서울 시내나 뭐 다른 곳을 보더라도 굉장히 난해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도시 계획 차원의 어떤 계획도 충분히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하나로 집결시키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 사실 신도시 한 30만 호 정도 예, 되는 30만 상황에서 그 주민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용적률 문제라든지 전체적인 주거 환경 문제라든지 기반 시설 문제라든지 많은 것들이 산적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어쨌든 이 2024년 돼서 마스터 플랜이 제대로 완성될지 여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빨리 서둘러야 된다. 서둘러야 되고 서둘러서. 지금 일기 신도시는 지금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요구들을 지금 정부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름 준비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둘러도 2024년 정부가 마련하겠다. 정부도 물론 이제 빨리 서두르겠다고 했는데 그걸 두고 일기 신도시 주민들 조금 참고 기다려야 될 것 같네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네, 부동산 시장 동향 일기 신도시 논란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그리고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